우리 동네에는 오늘버텀 진흥회라는 것이 생겼고 강기천 씨와 같은 유력하신 분이 회장이 되신 것은 피차에 경축할 만한 일이겠습니다. 저 역시 서기 겸 회계라는 책임을 지게 되어서 두 어깨가 무거운 것을 느끼는 동시에 여러분께서는 과거에 오랜 역사를 가진 농우회를 사랑하시던 터이니까 앞으로도 더욱 편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여러 사람의 앞으로 한 걸음 다가서며 그 검붉은 얼굴이 매우 긴장해진다. 내빈들은 물론 기천이도 동혁의 입에서 무슨 말이 떨어질지 몰라서 노랑수염을 베베 꼬아 올리며 눈만 깜박깜박하고 앉았다. 동혁은 여러 사람의 주목을 한몸에 받으며 여러분은 우리 동네에도 진흥회가 생긴 까닭과 진흥회란 무엇을 하는 기관이라는 것은 면장께서 자세히 설명하신 것을 들으셨으니까 잘 아실 줄 압니다. 그러나 남이 시키는 대로 덮어놓고 복종하는 것보다 우리들의 일은 다른 사람의 손을 빌지 말고 자발적으로 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자력갱생입니다. 그러려면 우리 농촌에서 가장 폐단이 많은 습관과 우리의 생활이 이다지도 빈곤하게 된 까닭이 도대체 어디 있나 하는 것을 냉정하게 생각해보고 그것이 그런 줄 깨닫고 그 원인을 밝힌 다음에는 즉시 악습을 타파하고 나쁜 일을 밑둥부터 뜯어고치기 위해서 용기를 내어야 합니다. 누가 무엇하든지 용단성 있게 싸워나가야만 비로소 우리의 앞길에 광명이 비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농촌이 줄잡아 말씀하면 우리 한곡리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가난한가? 손톱 발톱을 달려가며 죽도록 일을 해도 우리의 살림살이가 왜 이다지 구차한가? 여러분은 그 까닭이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하고 대답을 기다리는 듯이 장내를 둘러보더니 그 까닭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까닭은 이 자리에서 말씀하기가 거북한 사정이 있어서 접어텀도 가려운 데를 버선등 위로 긁는 것 같은 느낌이 없지 않습니다마는 가장 직접으로 우리네같이 없는 사람들의 피를 빨아가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고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첫째는 고리대 금업자입니다. 하고 언성을 높인다. 여러 사람의 시선은 말끔 새로 난 회장의 얼굴로 쏠렸다. 올토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것은 갑산의 목소리였다. 저녁때가 되니까 창 밖에는 바람이 일어 불김이 없는 회가 나는 냉기가 돌건만 누구 하나 추워하는 눈치가 보이지 않는다. 동혁은 신중히 말을 이어 고리대 금업자의 바로와 간교한 착취수단으로 말미암아 빈민들의 고열이 얼마나 빨리 오고 있나 하는 것을 숫자를 들어가며 폭로하고 앞으로 진흥회 회원은 과거에 중변으로 쓴 돈도 금융조합에서 놓는 저리 이상으로 갚지 말고 더구나 회의 책임자로는 절대로 돈놀이를 해먹지 못할 것을 이 자리에서 맹세하고 또 실행해야 합니다. 라고 부르짖은 다음 목소리를 떨어뜨리더니 오늘 회장이 되신 강기천 씨는 우리 농우회원들이 진 여러 해 묵은 빚을 별리는 한 푼도 받지 않으시고 깨끗이 탕감해 주셨습니다. 하고 증서를 내보이면서 이번 기회에 그 갸륵한 처사를 여러분께서도 칭송하실 줄 아는 동시에 강기천 씨는 이번에 진흥회장이 되신 기념으로 여러분의 채권까지도 모조리 포기하실 줄 믿고 조금도 의심치 않는 바입니다. 하고는 슬쩍 기천을 흘겨본다. 이번에는 산병전을 하듯이 여기저기 끼어 앉은 회원들이 마루청을 구르며 손뼉을 쳤다. 기천은 여러 사람을 바로 볼 용기가 없는 듯이 실눈을 감고 아랫 입술만 자근자근 깨물고 앉았다. 팔짱을 꼈다. 손을 옆구리에 찔렀다 하는 것을 보면 앉은 자리가 바늘방석 같은 모양이나 체면상 퇴석은 하지 못하는 눈치다. 동혁은 말해라고 강도 4 통계를 뽑은서 슬금슬금 점점 열을 띠며 고리대금과 다름이 없는 장리뼈를 놓아 먹는 악습까지 타파집과 그 밖의 구장과 같은 벼섬이나 앞세우고 사는 사람들에게 역시 세밀한 것을 읽으며 경고를 하였다.
그 중에는 행전에다가 데님을 친 것만 치나 캥겨 꽁무니 빼는 사람이 있는 것을 보고 동혁은 꾸짖듯이 안직 회가 끝나지 않았쇠다. 이것은 우리 같은 없는 사람들의 생사가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문제인데 무단히 퇴장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하고 회가 난이 찌렁찌렁 울리도록 소리를 질렀다. 그 바람에 담배를 태우는 체하다가 다시 들어오는 사람은 모두 양반 행세를 하는 갓쟁이들이다. 기천은 날도 저물고 하니 말을 간단히 하라고 주의를 시키려다가 동혁에게 오박을 맞을까 보아 내밀었던 고개가 옴실하고 들어갔다. 실상인즉 기천이가 진흥회장을 보느라고 가진 수단을 다 쓴 것은 그것이 무슨 명정감이나 되는 듯이 명예심이 발동한 까닭도 있거니와 그보다도 취리와 장리를 놓는데 편의를 얻고 진흥회장이라면 무슨 권세가 대단한 벼슬로 여기는 백성들에게 위험을 부려 재산을 늘리는 간접적 효과를 얻어보려는 계획이었다. 그러던 것이 관공리들과 동민들의 눈앞에서 동혁의 입으로 구린 미천이 드러나고 여러 사람의 결의에 복종하지 않을 수도 없는 처지를 당하고 보니 참말로 입맛이 소태 같았다. 그 눈치를 모를 리 없는 동혁은 헐 말은 다 해버리고 말 테다 하고 시꺼먼 눈동자를 굴리더니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빚을 갚고 장리뼈를 얻어먹지 않게 된데도 지금처럼 논 한마지기도 제 것이 없어 가지고는 도저히 먹고 살 도리가 없습니다. 아무리 농사를 개량한데도 지주와 반타작을 해가지고는 암만 해도 생계를 세울 수가 없지 않습나? 농지령이라는 것이 생겨서 함부로 소작권을 이동하지 못하게는 됐지만 지금 같아서는 지주들이 얼마든지 역용을 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돈에만 해도 농지령이 실시된 뒤에 소작쟁의 건수가 불과 5개월 동안에 1000여 건이나 되는 것을 보아 짐작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주나 소작인이 함께 살려면 적어도 한 10년 동안은 소작권을 이동시키지 말고 금년에 받은 석수로 따져서 도지로 내맡길 것 같으면 누구나 제 수입을 위해서 나농을 할 사람이 없을 겁니다. 2만 원 근본책을 실행치 못하면 농촌진흥인이 자력갱생이니 하는 것은 모두 헌문서에 지나지 못합니다. 하고 주먹으로 테이블을 탁 치고는 이 밖에 우리 남쪽 조선에 밖에 없는 양반과 상놈을 구별하는 캐캐묵은 습관과 관원상제의 비용을 절약할 것 등 하고 싶은 말씀이 많습니다마는 한꺼번에 실행하기 어려운 문제일 것 같아서 그것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하고 후일을 기약한 후 단에서 내려섰다. 밤은 자정이 넘은 지도 오래다. 초저녁에는 여기저기 머슴 사랑해서 의잇 뭐다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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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익히 거리다가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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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미친놈이 생침을 맞는 듯한 소리를 지르며 장작 윷을 놓으라고 떠들썩하더니 밤이 이슥해지며 한 집 두 집 불이 꺼지고 지금은 큰 마을 편작에서 개 짖는 소리만 이따금 컹컹컹 들릴 뿐. 날은 초저녁보다도 강강한데 쌀의 기눈이 쌀쌀하게 뿌리기 시작한다. 회관 앞에 심은 전나무 동청나무의 잎사귀는 점점 백발이 되어간다. 대보름달은 구름 속에 잠겨 언 저리만이 흐릿한데 그 사이로 유난히 붉은빛이 도는 별 서넛은 보초병의 눈초리처럼 날카로이 땅 위에 깊이 든 눈밤을 감시하는 듯 새로운 간판이 걸린 회관 근처는 인가와 멀리 떨어져서 무섭도록 괴괴한데 위아래가 시꺼먼 사람이 성큼성큼 올라온다. 장성이 세지 못한 사람이 마주쳤다가는 에그머니 하고 소리를 지를지도 모른다. 시꺼먼 사나이는 눈 위에 기다란 그림자를 이끌고 올라오다가 우뚝 서서 좌우를 둘러보고 인기척이 없는 것을 살피고서야 다름질을 해서 올라간다. 기다란 그림자는 휘젓한 회관 뒤로 돌아갔다. 조금 있자 난데없는 불이 확 켜지더니 그 불덩어리는 도깨비불처럼 잠시 왔다 갔다 하다가 새빨간 불꽃이 뱀의 혀끝처럼 날름거리며 추녀 끝으로 치부터 오른다. 그때다.
검은 그림자가 올라오던 길로 조금 더 큰 시커먼 그림자가 쏜살같이 치닫는다. 회관 뒷곁에서 큰 그림자는 작은 그림자를 꽉 붙잡았다. 너 이게 무슨 짓이냐? 형은 아오의 손목을 잡았다. 석유에 담근 솜방망이에 불을 붙여 추녀 끝에다 대고 섰던 동화는 불빛에 머리끝이 쭈뼛하도록 무섭게 부릅뜬 형의 눈을 힐끔 쳐다보았다. 이까짓 놈의 집 뒀다 뭘 허우? 그의 입에서는 술 냄새가 훅 끼쳤다. 이리 내라. 동혁은 아오의 손을 비틀어 솜방망이를 꿰어든 작대기를 빼서 던지더니 눈 바닥에다 직 밟아서 껐다. 그러고는 아오를 꾸짖을 사이도 없이 철봉을 하듯 몸을 솟구어 창 틈을 붙잡고 지붕으로 올라가려다가 추녀 끝이 잡히지 않으니까 다시 쿵 하고 뛰어내려서 굴뚝으로 발돋움을 하고 지붕 위로 올라가더니 예, 흙이라도 끼얹어라. 어서. 동혁은 나직이 호통을 하며 새진막이 속으로 붙어댕긴 불을 사무손으로 몸뚱이로 부벼서 간신히 껐다. 그동안 동혁의 동작은 비호같이 날래었다. 불이야 소리를 지르거나 샘으로 물을 풀어간다든지 해서 소동을 일으킬 것 같으면 아오가 방화범이 되어 잡혀갈 것이 아닌가. 초저녁에는 강도사 집 마당에서 젊은 사람들이 편윷을 놀았었다. 희천이가 새로 선거된 임원들을 불러 저녁을 먹이는데 동화가 술이 취해 가지고 달려들었다. 어째서 나 하나만 따돌리느냐? 너희 놈들 버텀 의리부동한 놈들이다. 하고는 작대기를 들고 회원들을 닥치는 대로 두들겨 패고 너 이놈 강기천이 나오너라. 내깟 놈이 회장이 되면 난 도지사 노릇을 하겠다. 너 요놈 땀 한 방울 안 흘리고 우리 회관을 뺏어 들어? 하고 소리를 병력같이 지르며 사랑으로 뛰어드는 것을 동혁이와 정득이 갑산이가 간신히 붙들어다가 집으로 끌고 가서 눕혔었다. 동화가 미친 사람처럼 날뛰는 바람에 윷놀이판은 흐지부지 흩어지고 겁이 나서 안방으로 피해 들어갔던 기천은 동화가 끌려간 뒤에야 나와서 그렇게 양반을 못 알아보고 폭행을 하는 놈은 한 10년 징역을 시켜야 한다. 고 이빨을 뽀드득 갈며 별렀다. 동혁은 어찌나 속이 상하는지 아우를 퍽퍽 두드려 주고 싶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아우의 정열과 혈기를 사랑하는 터이라 일찌감치 집으로 돌아와서 어서 자거라. 과부집 숙회 모양으로 돌아댕기며 일만 저지르지 말고 넌 술 때문에 큰 코를 한번 다치고야 말리라. 하고 곁에 누워서 이 생각 저 생각을 하던 끝에 떠나기 전에 꼭 한번 만나야겠는데 하고 영신의 생각을 하다가 잠이 어렴풋이 들었었다. 그러다가 자는 체하던 동화가 슬그머니 빠져나간 것을 헛간에서 덜커덕거리는 소리로 알고 깜짝 놀라 뛰어나가서 뒤를 밟았던 것이다. 동혁은 온통 거멍투성이가 되어 시근거리며 이에 누가 알았다간 큰일 난다. 큰일 나. 하고 쉬쉬하며 아오의 손목을 잡아 끌고 내려오는데 뜻밖의 등 뒤에서 거기서 뭣들을 하셨어요? 하는 소리가 들렸다. 형제는 머리끝이 쭈뼛해서 문짓하고 서지 않을 수 없었다. 그것은 석돌의 목소리인 것이 틀림없었다. 영신은 조선을 떠나기 전날까지 동혁을 기다렸다. 눈이 까맣게 기다리다 못해 반신욕까지 붙여서 전보를 쳤다. 그래도 아무 해답이 없어서 이거 무슨 일이 단단히 생겼나 보다 하고 짐은 먼저 철도편으로 붙이고 빈몸으로 항공리를 향하여 떠났다. 동혁을 만나보지 않고는 떠날 수가 없었고 또는 두 사람의 장래에 관한 일도 충분히 상의해서 이번에는 아주 악희를 짓고 떠나려 함이었다. 영신은 허위단심으로 두 번째 제3의 고향을 찾아왔으나 동혁의 형제와 건배는 물론 의형제를 맺었던 건배의 아내까지도 없었다. 집에만 없는 것이 아니라 온 동네가 텅 빈 듯 그네들의 그림자조차 찾을 수 없었다. 동혁의 어머니는 아이고 이게 누구요? 하고 영신이의 손을 잡고 과부가 된 며느리를 맞아들이듯 하는데
말보다 눈물이 앞을 선다. 아니, 다들 어디 갔습니까? 영신은 부지중 노인의 소매를 끌어다렸다. 그앤 읍내로 잡혀갔다우. 잡혀가다뇨? 영신은 목소리뿐 아니라 몸까지 오들오들 떨렸다. 그 심술패기 동아란 녀석이 회관집에 불을 지르다가 형한테 들켜서 그날 밤으로 어디론지 도망을 갔는데. 아, 그래서요? 그 다음날 경찰서에서 어떻게 벌써 알았는지 동아를 잡으려고 순사 형사가 쏟아져 나왔구려. 그럼 큰 자제는요? 큰앤 상관도 없는 일인데 아우 성재가 뭐 공모를 했다나 그러고 조련지를 허다 못해서 동아가 도망간 델 넌 알테니 바른대로 되라고 딱딱거리니까 모르는 건 모른다지 거짓말은 할 수 없다고 막 뻗대던 끝에 어머니의 눈에서는 눈물이 쉴 새 없이 질금질금 흘러내린다. 그러면서도 아무튼 춘대 방으로나 들어갑시다 하고 영신을 끌어들이고는 한 말을 대하고 하면서 아이고 인젠 자식이 둘 다 한가분에 없어졌구려. 영감마저 동혁이 밥이나 사들여 보낸다고 읍내로 쫓아가셔서 하고는 싸늘한 자리 위에 가 엎으러진다. 그동안 혼자서 곡기도 끊고 며칠 밤을 울며 밝힌 모양이다. 영신은 아랫입술을 꼭 깨문 채 가엾은 노인을 위로해 줄 말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다라. 남을 위로해 줄 마음의 여유가 없다는 이보다도 제가 먼저 방바닥이라도 땅땅 치며 실컷 울고나 싶은 것을 억지로 참느라고 꽁꽁 안간힘을 썼다. 실망과 낙담을 한 끝에 영신이도 윗목에 가 쓰러졌다. 황호는 자취 없이 토담집 속까지 스며드는데 주인을 잃은 도야지가 오릿간에서 꾸울꾸울거리는 소리만 들린다. 얼마, 개서, 유출, 듣지, 저희, 이자 읍내로 동혁의 소식을 알려고 갔던 정득이와 갑산이가 찾아와서 영신은 그들 애그 동안의 자세한 경과를 듣고 궁금증만은 풀 수가 있었다. 그들의 말을 모두어 보면 놀고 오다가 동화가 회관에 불을 놓는 것을 목도한 석돌이는 동혁의 단단한 부탁도 않고 전화통의 본색을 발휘하느라고 그 길로 기천을 찾아가서 제 눈으로 본 것을 저 고에 바쳤다. 기천은 귀가 반짝 뜨여서 옳다구나 인제도 이놈 하고 이튿날 환하게 동이 틀 무렵에 편지를 써서 머슴에게 자전거를 내주어 읍내에 급보를 하였다. 저녁 때에 중대 사건이나 난 듯이 자동차를 몰아온 경관대는 추녀가 불에 끄슬린 회관을 임금한 뒤에 동혁과 농우회원들의 집을 엄밀히 뒤졌다. 동시에 눈에 핏줄을 세워 가지고 방화범을 찾다가 내가 어디다가 숨겨뒀거나 도망을 시킨 게 아니냐? 고 종주먹을 대어도 동혁은 백판 모르는 일을 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하고 끝끝내 강경히 버티다가 기어이 검거를 당해서 증인인 석돌이와 함께 읍내로 끌려갔는데 다른 회원들도 날마다 하나둘씩 호출을 당한다는 것이었다. 영신은 저도 함께 겪은 것처럼 모든 것을 짐작할 수 있었다. 가뜩이나 파리한 몸의 피가 졸아붙는 듯한 고민의 하룻밤은 밝았다. 아침 뒤에 영신은 동혁의 어머니를 위로해주고 읍내를 향하여 떠났다. 하늘은 짙은 잿빛으로 잔뜩 찌푸리고 비와 눈을 섞은 바람은 신장로 위를 싱싱 불어 숨이 턱턱 막힌다. 태어난 뒤로 조섭도 변변히 하지 못한 사람이 40리길을 내쳐 걷기는 참으로 어려운 노릇이었다. 그러나 영신은 한시바삐 동혁을 만나보고 싶은 생각에 마음이 죄어서 그런지 의외로 걸음이 빨리 걸렸다. 그러나 돌부리에 무심코 발끝이 채워도 아랫배가 울리고 수술한 자리가 당겨서 한참씩 움켜쥐고 섰다가 다시 걷기를 몇 번이나 하였다. 경찰서에서는 동혁의 면회를 시켜주지 않았다. 졸라서 들을 일도 아니지만 사법계에서는 고등계로 밀고 고등계에서는 사법계에서 관계한 사건이니까 우리는 모른다고 딱 잡아떼어서 가슴속에 첩첩이 쌓인 만단설화를 어디다가 호소해야 할지 차디찬 마룻바닥에 몸부림이라도 치고 싶었다. 영신은 하도 망단해서 이방 저방으로 풀이 죽은 걸음걸이로 드나들다가
인제는 억지를 쓰는 수밖에 도리가 없다. 하고 마음을 단단히 먹은 후 다시 고등계실로 쑥 들어갔다. 겉으로는 방화사건이나 동혁은 고등계에서 취조를 받는 듯한 낌새를 형사들의 눈치를 보아서 짐작할 수가 있었던 것이다. 영신은 주임의 책상 앞에 가 버티고 앉아서 난 그 박동혁이란 사람하고 약혼을 헌 사람인데요. 이번에 멀리 떠나가게 돼서 단 몇 분 동 아니래 두 꼭 만나야겠어요. 하고는 사뭇 때를 썼다. 이마와 양미간이 좁다랗고 몹시 신경질로 생긴 경부보는 안경 너머로 영신을 노려보며 한번 안 된다면 고만이지 무슨 여러 말이야. 여기가 어딘 줄 아는가? 하고 소리를 바락 지르며 부하를 시켜 당장 내쫓을 듯한 형세를 보인다. 그래도 영신은 여보 슈 당신도 인정이 있거든 남의 일이라도 좀 동정을 해주구려. 하고는 듣든 말든 그동안에 제가 다 죽게 된 것을 그 사람이 살려주었다는 것과 두 사람의 장래의 가장 중요한 일을 의논하지 않고는 떠날 수가 없다는 사정을 쫙 쏟아 놓았다. 주임은 깜빡깜빡하고 듣다가 오르사이 온나다나 귀찮은 여자를 다 보겠다 하고 상을 찡그리며 일어서더니 무엇을 생각했는지 이리 나오라고 해서 영신을 밖으로 불러내었다. 옳지 인제야 면회를 시켜주려나 보다. 하고 영신은 우선 가슴이 설레는 것을 진정시키며 주임의 뒤를 따랐다. 그러나 영신이가 끌려 들어간 곳은 햇빛도 새어 들어오지 않는 음침한 조그만 방인데 무시무시한 기구가 놓인 것을 보아 취조실인 것이 틀림없었다. 주임은 묻는 대로 모든 것을 속이지 않고 저저히 되면은 면회를 시켜주겠다고 달래 기도하고 위협도 해가면서 동혁이와의 관계며 어떻게 연락을 취해가지고 무슨 일을 해온 것까지 미주알 고주알 캐어 묻는다. 배에 휘둘리고 먼 길을 걸어와서 두세 시간이나 뜻밖의 취조를 받기는 실로 참기 어려운 고통이었다. 그러나 영신은 흥분하는 것이 불리할 줄 알고 될 수 있는 대로 냉정히 대답을 하면서도 단순히 방화 범인을 숨겼다는 것이 아니고 무슨 다른 사건이 있는 줄로 지레짐작을 하고서 이러는 게 아닐까? 이번 기회에 생트집이라도 잡으려는 게 아닐까? 하니 말대답하기가 여간 조심스럽지가 않았다. 마주 앉은 사람의 얼굴이 보이지 않을 만치나 어두운 뒤에야 취조가 끝이 났다. 주임은 그제야 그럼 면회는 내일 아침에 시켜주지 하고 한마디를 던지고 나가 버렸다. 기름이 졸아붙은 난폭불을 돋워가며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겨울밤은 길기도 길었다. 일부러 경찰서와 담 하나를 사이에 둔 여관에 들어서 동혁의 괴로이 내쉬는 입김이 유치장의 철창을 세워 저의 폐 속까지 스며드는 듯 영신의 솜같이 풀어진 온몸의 세포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액체로 스르르 녹아버리는 듯하다. 천갈래 만갈래로 흐트러지는 심사를 주워 모을 길 없어서 잠이나 억지로 들어보려고 미지근한 방바닥에 쓰러지면 마룻바닥에 얄따란 담요 한 자락을 뒤집어 쓰고 새우잠을 자는 사랑하는 사람이 눈앞에 어른거린다. 온돌에 누웠기가 몸이 군시럽도록 미안쩍은 생각이 들어서 영신은 다시 일어나 앉기도 몇 번이나 하였다. 빠듯한 노자에서 사식이라도 차입할 생각을 하다가 새벽녘에야 간신히 눈을 좀 붙이려는데 주정꾼들이 바로 옆방과 문간방으로 우르르 몰려들어 왔다. 수작하는 것이 군청패나 경찰서 축 같은데 계집을 하나씩 끼고 와서 추잡한 소리를 하며 떠들어 대어서 간신히 청 한 잠을 또다시 놓쳐버렸다. 뒤숭숭한 꿈자리에서 눈을 떠보니 어느덧 날이 밝았다. 영신은 잔입으로 출근 시간이 돼 길을 기다려 경찰서로 갔다. 취조를 해보니 사실 별일은 없는데 언지를 잡힌 터이라 고등계 주임은 마지못해서 면회를 허락하였다. 취조실 문이 열리는 소리에 바작바작 졸이고 섰던 영신의 가슴은 달칵 내려앉았다. 옷고름을 떼어버린 손바지 저고리를 비둔하게 입고 떡 들어서는 동혁이 그 얼굴에는 반가운 웃음이 가득 찼다. 내 오실 줄 알았지요. 어쩌녁 꿈에 하고 달려들어 악수를 하려다가
곁에 붙어 선 형사를 흘깃 보고는 주춤 물러섰다. 영신은 너무 반가워서 말문이 꽉 막힌 듯 눈물이 핑 돌아가지고 입술만 떠는 것을 보고 동혁은 영신 씨 같은 여자도 이런 자리에서 눈물을 보이나요? 하고 너그러이 웃는 입모습으로 나무라듯 한다. 동혁의 태연자약한 태도와 얼굴빛을 보아 가장 염려했던 일은 당하지 않은 줄 알고 영신은 얼마나 고생이 되세요? 하고 그제야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고생이랄 게 있나요? 아무것도 듣고 보질 않으니까 되레 편한데요. 조용히 생각할 기회도 얻었고요. 하고는 영신의 아래 위를 훑어본다. 아직도 건강히 전만하려면 멀었는데 또 무리를 하셨군요. 그래 언제 떠나세요? 떠나기 전에 뵙고 가려고 왔다가 항공에서 하룻밤 자고 왔는데 차마 나 혼자 어떡해. 천만에 내 걱정은 조금도 하지 말고 오늘이라도 떠나세요. 공부는 둘째 문제고 위선 정양을 하실 필요가 있으니까 당분간 청석고를 떠나실 밖에 없어요. 그러면 자연 기분 전환도 될 수 있을 테니까요. 어디서든지 그저 건강에만 힘을 써주세요. 우리의 장래 일은 나간 뒤에 의논합시다. 그 일이 급하겠어요? 그저 속히 나오시기만 빌지요. 나 때문엔 너무 염려하지 말아주세요. 힘 잘하는 대거정은 조섭을 할 테니까요. 그렇지만 또 어느 때나 만나게 될지. 영신은 고개를 돌리며 눈물을 깨문다. 사실 아무 일도 없어요. 하지만 동화가 어디로 간 걸 알 때거정은 나가지 못할 것 같으니까 좀 오래 걸릴 것도 같아요. 아무튼 나가는 대로 곧 전보를 치지요. 그때까지 맘 놓고 기다려주세요. 하면서도 동혁은 여전히 참기 어려운 마음속의 고민을 웃음으로 싸서 보이려고 애를 쓴다. 그럼 나오신 뒤엔 어디서 만날까요? 살아생전 다시는 만나보지 못할 것처럼 영신의 표정은 전에 없이 애련하다. 우리의 일터에서 만나지요. 한곡리하고 청석고로고 합병을 해놓고서 실컷 맘껏 만납시다. 하는데 동혁은 등을 밀리었다. 형사가 잠깐 돌아선 사이에 동혁은 영신의 손을 덥석 잡았다. 두 사람의 혈관이 마주 얽혀서 떨리는 듯한 악수의 순간 손이 이렇게 차서 동혁은 입속으로 부르짖고 다시 한번 가냘퍼진 영신의 손을 으스러지도록 쥐고 흔들다가 두 번째 등을 밀려서 그 손을 뿌리치며 획 돌아섰다. 유치장으로 통한 복도의 콘크리트 바닥에 영신의 눈물이 방울방울 떨어져서 돈장만큼씩 번졌다. 이역의 하늘 영신은 차마 발길이 돌아서지 않는 것을 하는 수 없이 조선을 등지고 떠났다. 그렇건만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동혁에게서는 전보도 편지도 오지 않았다. 차디찬 다다미방에서 얄짤한 조선 이불을 덮고 자고 입에 맞지 않는 음식으로 겨우 요기만 하며 지내는 영신에게는 기숙사 생활이 여간 신선한 것이 아니었다. 동무들도 친절하기는 하나 속마음을 주고 이야기할 사람이 없어 어울리지 않는 일본 옷을 입은 것처럼 동급생들하고도 어울리지를 않았다. 학교도 예상하였던 것보다는 취미에 맞는 것이 없고 농촌에 관한 것은 거의 한 과정도 없어 이걸 배우러 여기까지 왔나 하는 후회가 났다. 정양할 겸 온 것이라서 수토가 달라 몸은 점점 쇠약해질 뿐. 학교에 가서도 층층대를 오르내리려면 다리가 무겁고 시큰시큰하여서 매우 괴로웠다. 부었다 내렸다 하는 다리를 눌러보면 손가락 자국이 날 많지나 살이 무르다. 같은 방에 있는 학생에게 물어보니 암만 해도 각기병 같은데 얼른 병원에 가 진찰을 해봐요. 각기가 심장까지 침범하면 큰일 난 답디다. 하면서도 전염병이 아닌데도 같이 있기를 꺼리는 눈치까지 보였다. 아이고, 또 병원을 가야 하나. 말만 들어도 병원 냄새가 코에 맺히는 듯 지긋지긋하였다. 가보려야 진찰료와 약값을 낼 돈도 없지만 이런 구차스러운 유학이 어디 있담. 영신은 만사가 도시 귀찮았다. 공부고 뭐고 다 집어치우고 고향에 가 눕고만 싶었다.
오락한 곳마다 모두 방황하여도 일간도 옥내 집만한 곳이 없구나. 소녀 시절에 부르던 홈 스위트 홈을 그나마 남몰래 불러보려면 떠나올 때에도 찾아가 뵙지 못하고 온 홀어머니 생각에 저도 모르게 베개를 적시는 밤이 계속되었다. 내가 천하의 불효녀지 무슨 사업을 헌답시고 그 불쌍한 어머니 한 분을 모시고 지내지를 못하니 할 때마다 마음이 아팠다. 그러나 밤이면 밤, 꿈이면 꿈마다 보이는 것은 청석골이다. 인제는 제2의 고향이 아니라 저를 낳아 길러준 어머니가 계신 고향보다도 청석골이 그리웠다. 어느 것이나 정다운 추억이 아닌 것이 없다. 오 청석골 그리운 내 고향이여. 시를 지을 줄 모르는 영신의 입에서 저절로 새어나오는 영탄 사건만 그대로 내뽑으면 시가 되고 노래가 될 듯 싶다. 정을 가득 담은 원재 어머니의 편지를 받을 때마다 뒤길을 맡은 청년들의 자세한 보고를 접할 때마다 사랑하는 사람의 편지를 받을 때만치나 가슴이 설레었다. 그 중에서도 제가 기억, 니은부터서 가르치고 가장 불쌍히 여기던 금분이가 공책에다가 연필로 꼭꼭 박아서 전 선생님 보고 싶어요. 오늘 두 선생님 편지 기다리다간 체부가 그대로 가서 옥내허구 필순이 허구 자꾸만 울었어요. 우리들은 선생님이 이상스런 옷을 입고 박히신 사진 보고 깜짝 놀랐지요. 아이숭에 인전 그런 옷 입지 마세요. 그래도 우리들 보고 웃으시는 걸 보니까 어떻게 반가운지 눈물이 나겠지요. 아이 그런데 난 몰라요. 그걸 서로 뺐다가 찢었으니 어쩌면 좋아요. 옥내가 찢었어요. 그래서 반씩 노나 가졌는데 또 한 장만 보내주세요. 네네. 아무도 안 베고 저만 두고 보게요. 글자도 몇 자 틀리지 않고 정성을 들여 반듯반듯이 쓴 글씨를 볼 때 영신은 어찌나 귀엽고 반가운지 그 편지에 수없이 입을 맞추었다. 눈보라치는 겨울에도 혹고쟁이를 입었던 금분이를 저의 체온으로 품어주듯 그 편지를 허리춤에다 넣고 틈만 있으면 꺼내보았다. 어떤 날은 사내 아이들과 계집 아이들의 편지가 소포처럼 뭉탱이로 와서 부족을 물었다. 편지마다 선생님 보고 싶다는 말이요. 사연마다 어서 오라는 부탁이다. 어떤 아이의 편지에는 누런 종이 위에 눈물을 뚝뚝 떨어뜨려 글씨가 번진 흔적처럼 보여서 오, 이 세상에서 어느 누가 이다지도 보고 싶어 하겠느냐. 이다지도 작은 가슴을 졸이며 고 어여쁜 눈에 눈물을 짜내며 이 날을 기다려줄 사람이 누구냐. 너희밖에 없다. 온 세계를 헤매다녀도 우리 고향밖에 없다. 청석골밖에 없다. 하고 그 편지 뭉탱이를 어린애처럼 붙안고 잤다. 그는 홈식이란 병까지 침노를 받은 것이다. 한편으로 동혁의 소식이 끊겨서 가뜩이나 심약해진 영신의 애를 태웠다. 항공리로 몇 번이나 편지를 했건만 답장이 없다가 하루는 뜻밖의 정득의 이름으로 편지가 왔다. 동혁은 도청 소재지의 검사국으로 넘어갔고 동화는 만주에 가 있는 듯하다는 것과 수일 전에야 동혁이와 한방에 있던 사람이 나와서 일부러 찾아왔는데 검사국까지 넘어오기는 했으나 면소가 되어 불원간 나갈 자신이 있으니 영신 씨에게도 그 말을 전해주고 아무 염려 말고 건강에만 주의하라고 부탁을 하고 갔으니 안심하라. 는 사연이었다. 영신은 비로소 마음을 놓고 그날 밤은 일찍 자리에 누웠다. 그러나 곁에 누운 학생이 늦도록 촛불을 켜놓고 복습을 하느라고 부스럭거리고 드나들고 하여서 잠은 들었다가도 몇 번이나 깨었다. 청석골의 환경이 머릿속에 환하게 나타나고 학원과 아이들의 얼굴이 핀트가 어그러진 활동사진처럼 어른어른하다가는 항공리의 달밤 그 바닷가에서 동혁에게 사랑의 고백을 받던 때의 정경, 병원에서 그에게 안겨 지궁스러운 간호를 받던 생각이 두서없이 왕래해서 그 환영을 지워 버리려고 이리 뒤척 저리 뒤척하며 무진애를 쓰다가 근근근 쑤시는 다리를 제 손으로 주무르며 간신히 잠이 들었다.
땡그렁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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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 그렁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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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석 학원 앞에 새로 단 종소리가 어렴풋이 들린다. 종대의 돌연이 나타나 종을 치는 사람을 보니 용수를 써서 얼굴은 보이지 않으나 시꺼먼 두루마기 앞섭에 번호를 붙였는데 그 건장한 체격이 동혁임에 틀림없다. 동혁은 커다란 수갑을 찬 두 손을 모아 줄을 쥐고 매달리며 힘껏 잡아다린다. 땡그렁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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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그렁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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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그렁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종이 사뭇 깨어지는 듯한 소리가 온 동리에 퍼진다. 불종소리나 들은 듯 동네 사람들은 운동장에 백결치듯 모였다. 동혁은 무엇라고 소리소리 지르며 수갑을 낀 팔을 내두르면서도 한바탕 연설을 한다. 그 말은 한마디도 알아들을 수가 없으나 군중은 우와 우와 하고 고함을 지른다. 그러다가 동혁은 무참히도 말로는 형용할 수 없는 모양으로 말을 탄 사람들에게 붙들려 질질 끌려간다. 동혁씨, 동혁씨. 영신은 외마디 소리를 지르며 허급지급 그 뒤를 쫓아가는데 사이상 싸이상 내고도 이때로노? 아 고아 영신씨, 영신씨 잠꼬대를 하오? 아이 무서 하고 어깨를 흔드는 것은 새벽 기도회에 참례하려고 잠이 깬 곁에 누웠던 동급생이었다. 영신은 전신에 소름이 오싹 끼쳤다. 이마의 식은 땀을 손등으로 씻으면서도 꿈의 세계를 헤매는 듯 눈을 멀거니 뜨고 한참 동안이나 천장을 쳐다보았다. 몸서리가 쳐지는 지겨운 환영에서는 깨어났으나 종소리만은 현실이었다. 학교 안에 예배당으로 쓰는 강당 앞에서 늙은 교직이가 쉬엄쉬엄 치는 종소리가 졸린 듯이 들린다. 꿈자리 산란한 2억의 설이 찬 새벽 하늘의 마이너스 마이너스 영신은 기도회에 참례를 하려고 밤사이에 더 부어오른 다리를 간신히 짚고 일어서 세숫간으로 나가다가 머릿속이 핑 내돌리고 다리의 힘이 풀려 문지방에 허리를 걸치고 쓰러졌다. 학생들은 벌써 기도회로 다가고 굴속같이 컴컴한 기다란 복도에는 사람의 그림자도 없다. 영신은 의식을 회복하고 눈을 떴을 때에야 제 몸이 의료실로 떠매어 와서 누운 것을 깨달았다. 숙직하는 교원에게 응급치료를 받은 후 교의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동안에 영신은 몽유병 환자와 같이 눈을 멀거니 뜨고 누워서 수술실처럼 흰 휘장을 친 유리창이 아침 햇발에 뿌옇게 물이 드는 것을 너클 잃고 보고 있었다. 그제야 맹장염 수술한 자리가 뜨끔거리는 것을 깨닫고 아이고 인전 하고 절망적인 한숨을 내뿜었다. 백발이 성성한 교인은 실내에까지 단장을 짚고 들어와서 영신을 자세히 진찰해 본 뒤에 몸 전체가 대단히 쇠약한데 각기병은 짧은 시일에 쉽사리 치료를 할 수 없는 병이니 고향으로 돌아가서 편안히 쉬며 치료를 하는 게 좋겠어요. 복부의 수술도 완전히 하지 못해서 재발될 징조가 보이니 특별히 주의를 하지 않으면 큰일 나오. 하고는 비타민 B가 부족해서 나는 병이니 현미나 보리밥을 먹으라는 둥 심장이 약하니 절대로 과격한 운동을 하지 말라는 둥 주의를 시키고 나갔다. 경험 있는 의사의 권고까지 받고 영신은 더 있을 수가 없었다. 고명한 의사가 들이쌓였고 의료기관이 아무리 발달된 곳인들 고향으로 돌아갈 노자 몇십 원이 없는 영신에게 있어 무슨 소용이 있으랴. 가나오나 남의 신세만 지는 몸이 더구나 인정풍속이 다른 수 천리타양에서 그네들의 진심에서 우러나지 않는 친절을 받는 이보다는 하루바삐 정든 고장으로 돌아가서 피골이 상접해가는 몸을 편안히 눕히고 싶었다. 편안히 눕히지는 못하더라도 여러 해 만에 어머니를 곁에 모셔오고 청석골의 산천을 대하고 꿈에도 밟히는 어린 학생들의 손을 잡고 뺨을 부벼보면 정신상으로나마 얼마나 큰 위로를 받을지 몰랐다. 그는 마침내 가자 죽더라도 내 고향에 가 묻히자 하고 비장한 결심을 하였다. 서울연합회의 백씨에게 급한 사정을 하고 노비를 보내달라고 편지를 써서 항공 우편으로 붙였다.
돈 말을 하기는 죽기보다 싫지만 남에게 구구한 사정을 하는 것도 이번이 마지막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한 달 학비를 다가 쓰는 셈만 친 것이다. 노비가 오기를 기다리는 동안 영신의 고민은 거의 절정에 이르렀다. 우리의 결혼 문제는 어떡할까? 그것은 물론 시급히 닥쳐오는 문제는 아니었다.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은 자유를 잃은 몸이 되어 있고 저는 무엇보다도 첫째 조건인 건강을 잃은 몸이다. 그러나 이미 약혼을 해놓고 이제까지 기다리던 터이니 그 문제가 가장 큰 고민거리가 되지 않을 수 없었다. 그이는 불언간 나올 자신이 있다고 하지만 내 몸이 이 지경이 된 것을 보면 얼마나 낙심을 할까. 그이는 오직 나 하나를 기다리고 청춘의 정열을 억지로 눌러오지 않았는가. 나이 30에 가까운 그다지 건장한 청년으로 보통 남자로는 참을 수 없는 것을 점잖이 참아오지 않았는가. 다른 남자는 술을 마시고 청루에까지 발을 들여놓는데 그이는 생물의 본능을 부자연하게 억제하며 오직 일을 하는 것으로 모든 온해를 잊으려고 하지 않았는가. 더군다나 늙은 부모를 모신 맏아들로 오직 나 때문에 이 변변치 않고 보잘것없는 나 하나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동혁에게 대해서 미안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나가 두 번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남의 청춘을 무참히 짓밟는 것이 아닐까? 일보 사누상에서 첫 번 얼굴을 대한 후 벌써 몇몇 해를 사모해 오고 사랑해 오는 동안 나는 그이에게 털끝만한 기쁨도 주지 못하였다. 도리어 적지 않은 정신상 육체상 고통을 주었을 뿐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인제 와서 무슨 매매 계약을 한 것처럼 약혼을 해약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생각이 여기까지 이르자 영신의 여윈 뺨을 소리 없이 흘러내리는 것은 아직도 식지 않은 눈물이다. 좀채로 모든 일에 비관치 않으려던 전일에 비해서 너무나 마음까지 몹시 약해진 것을 스스로 깨달을수록 눈물은 그 비례로 쏟아져 소매를 적시고 베개를 적신다. 사랑하는 사람은 돌덩이 같은 육체와 무쇠 같은 의지력을 가진 사람이니까 감옥에서 고생쯤 하는 것으로는 끄떡도 아니 할 것만은 믿는다. 그저 무사히 나오기만 축소할 뿐이다. 그렇지만 그이가 나온 뒤까지 오래오래 두고 이 지경대로 있으면 어떡하나. 하나님께서 설마 나를 이대로 버리실 리는 만무하지만 하고 아직도 신앙을 잃지 않으려고 정성껏 기도를 올려본다. 주를 부르며 저희 고민을 하소연도 해본다. 내가 만일 건강이 회복되어서 그이와 결혼 생활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 구차한 살림에 얽매고 어린 것들이 메어 달리고 시부모의 시중을 들고 집안 식구의 옷 뒤를 거두고 다만 먹기를 위해서 이른 아침부터 밤늦도록 다른 농촌의 여자와 같이 집구석 벗구석에서 한평생을 헤어나지 못하고 말 것이다. 하고 앞이를 상상해 볼 때 영신의 머릿속은 또다시 시꺼먼 구름이 끼는 것처럼 우울해진다. 아직까지 사업에 무한한 애착심을 가지고 한 몸을 이 사회에 바쳐온 영신으로서는 두 가지 길 중에 어느 한 가지 길을 밟아야 오르는지 방황하지 않을 수 없다. 어떡하나? 어떡하면 좋을까? 영신은 이불 속에서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쥐어뜯었다. 내가 그이를 진심으로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지금의 나로서는 꼭 한 가지밖에 취할 길이 없예. 영신은 무한히 고민한 끝에 한 가지 결론을 얻었다. 나와의 결혼을 단념시킬 것뿐이다. 이 말 한마디는 창자를 끊어내는 듯한 마지막 가는 말이다. 그러나 영신은 그렇게 부르짖지 않을 수 없었다. 그이는 웃음의 말이라도 조선 안의 허구 많은 여자 중에 하필 최영신석자만 쳐다보고 두 눈을 꿈벅거리고 있는 나 자신이 불쌍해 보인다고 하였다. 그 말이 어느 정도까지는 속임없는 고백일 것이다. 기막히는 일을 당할 때에 웃음이 터져 나오고 가슴이 답답할 적에 트림이 끓어오르는 것과 같이 그는 하도 기다리기가 지루해서 그런 말을 하게까지 된 것이 아닐까? 아니, 두 사람을 만나게 한 운명을 저주하고도 싶었다. 왜 곧잘 참아 오던 내가 내 발로 걸어서 항공리를 찾았고
달 밝은 그날 밤 바닷가에서 경솔히 마음을 허락했던가. 일평생의 고락을 같이 할 맹세까지 했던가 하고 그때의 기분이 너무나 로맨틱하였던 것을 몇 번이나 후회하였다. 아, 그러나 나는 그이를 지극히 사랑한다. 그이를 사랑하게 된 뒤로부터 나는 하나님께 대한 신앙심까지 엷어졌다. 지금의 박동혁은 나의 생명이다. 내 맘이 그이를 떠나서는 살 수 없다. 그러나 나는 무슨 일이 있든지 어떠한 고통을 당하든지 이 세상에 다만 한 사람인 그이의 행복을 위해서 참는 도리밖에 없다. 자아를 희생할 줄 모르는 곳에 진정한 사랑이 없다. 사업을 위해서 이미 희생이 된 이 몸을 사랑하는 사람의 장래를 위해서 두 번째 희생으로 바치자. 이것이 참되고 거룩한 사랑의 길이다. 하고 영신은 두 번, 세 번 제 마음을 다질렀다. 이번에 만나는 때에는 단연히 약혼을 해소하자고 제의를 하리라. 의논을 할 것이 아니라 이 편에서 딱 무질러 버리고 말리라. 하고 단단히 결심을 하였다. 그러나 저희 건강으로 말미암아 이런 결심까지 하게 된 것이 서럽다. 그다지 사랑하던 남자를 놓칠 생각을 하니 분하기도 하였다. 동혁의 넓은 품 안에 그 아귀임 센 팔에 최영신이가 아닌 다른 여자가 안길 것을 상상만 해보아도 이제까지 느끼지 못하던 질투의 불길이 치밀어 얼굴이 화끈하고 다는 것이야 어찌하랴. 시기를 하거나 질투를 하는 것은 가장 야비하고 천박한 감정이다. 하고 제 마음을 꾸짖어도 본다. 그러나 꾸지람을 듣는 것쯤으로 그분이 꺼질까 싶지가 않다. 기숙사의 밤이 깊어가는 대로 영신의 고민도 깊어가고 마음이 괴로울수록 안절부절을 못하는 육신도 어느 한 군데 괴롭지 않은 데가 없었다. 영신이가 떠나는 날 아침 널따란 학교 마당에 전송하여 주는 사람은 사감과 한방에 있던 학생 두어뿐이었다. 몇 달 동안 숙식을 같이 하던 여자는 매우 섭섭한 표정을 지으면 서현관까지 따라 나와 사유나라 오다이 지니 잘 가요. 몸 조심하세요. 하고 굽실해 보이고는 게다짝을 달각거리며 귀도 아니 돌아다보고 들어가 버린다. 제 방에서 환자를 내보내는 것이 시원섭섭한 눈치다. 오래간만에 조선 옷으로 갈아입고 고리짝 하나를 인력거 앞에다 놓고 정거장으로 나오는 영신의 행색은 초라하였다. 그는 인력거 위에서 흔들리며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는 셈인가 하고 번화한 시가지를 둘러보았다. 돈 있는 집 딸들이 음악학교 같은 것을 졸업하고 그야말로 금위로 환영하는 광경을 상상해 보고는 내가 얻어 가지고 가는 것은 병뿐이로구나 하고 어이없는 웃음을 웃었다. 그러나 청석골서 정이 든 여러 사람이 마중을 나오고 그 귀여운 아이들이 선생님, 선생님 하고 달려들 생각을 하니 어찌나 기쁜지 몰랐다. 미리부터 가슴이 설레서 비행기라 두 타고 어서 갔으면 하고 기차를 탄 뒤에도 마음이 여간 조급하지가 않았다. 그러면서도 혹시나 동혁 씨가 나와서 나를 버썩 안고 차에서 내려놓아 주지나 않을까 하였다. 그것이 공상이 되지 말기를 빌었다. 자동차 정류장에는 청석골의 주민들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마중을 나왔다. 아이고 웬 사람들이 저렇게 모여섰나 장날 같으이 하고 영신은 차창 밖을 내다보았다. 저희 전보를 보고 그렇게 많이들 나왔을 줄은 몰랐다. 멀리 언덕 위에 우뚝 솟은 학원집의 유리창의 석양을 눈이 부시게 반사하는 것을 볼 때 영신은 오, 저 집 하고 저절로 부르짖어졌다. 죽을 고생을 해가며 지은 그 집이 맨 먼저 주인을 반겨주는 것 같았다. 자동차가 정거를 하기 전부터 아이들은 어느 틈에 보았는지 선생님, 선생님 하고 손을 내저으면서 엎드러지며 곱들어지며 앞을 다투어 쫓아온다. 금분아, 옥내야. 영신도 차창으로 머리를 내밀며 외치듯이 아이들의 이름을 불렀다. 영신이가 내리기가 무섭게 100여 명이나 되는 남녀 학생은 벌떼처럼 선생의 전우좌우로 달려들었다. 최 선생님 오셨다. 우리 선생님이 오셨다.
계집애들은 동요를 부르듯 하면서 영신의 손에 소매에 치맛자락에 메어 달려서 까치처럼 깡충깡충 뛴다. 영신은 눈물이 글썽글썽해 가지고 그 꿈에도 잊지 못하던 아이들을 한아름씩 끌어안고 잘들 있었니? 선생님 보고팠지? 하고 이마와 뺨에 입을 맞추어 주었다. 청년들과 낯살이나 먹은 남자들은 안녕히 다녀오셨습니까? 하고 모자나 수건을 벗고 허리를 굽히는데 원재 어머니는 영신의 두 손을 쥐고 병이 덧치셨다는구려? 하고는 목이 메어서 말을 눈물로 삼킨다. 부인 친목계의 회원도 대여섯 사람이나 나왔는데 모두 떠날 때 버덤도 더 못해 왔구나 하는 듯이 무한히 가여서 하는 표정으로 영신의 수척한 얼굴과 다리를 절름거리는 모양을 바라다보며 따라온다. 영신은 원재 어머니의 어깨를 짚고 무거운 다리를 질질 끌며 맨 먼저 학원으로 올라갔다.